안녕하세요.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 좀, 그, 알려드리고, 상대가, 어, 피의자나 피고인 이런 쪽이 아니고, 제가 1차에서 9차까지 부산 지법에서 공판이 있을 때, 어, 매번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전화번호는 교환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성함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연락을 취할 수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혹시 이 영상을 제 영상을 매일 보신다고 하니까 영상을 보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다른 피해자분이, 이 케어케어와는 관련이 없는 피해자가 계시는데, 그분도 서울 쪽에 사시는 거고, 연락처를 좀 받고 싶어 하셔가지고, 제가 명함을 받았는지, 전화번호를 받았는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어, 먼저 좀 이렇게 알림 형태로 해서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십사. 그분이 직접 통화를 좀 하고 싶다. 어떤 내용의 피해자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도, 지금 제가 그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리는 분도 마찬가지로 KOK와는 관련이 없는 피해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좀 부탁을 한번 더 드리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요즘 다음 주 한 수요일, 목요일을 타겟으로 해서, 내용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정리를 하면서, 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은 이전에도 말씀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돌고 돌 수도 있는데, 어, 저야 돌고 돌더라도 그 내용이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띄엄띄엄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하고 계실지 아닐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줌이라는 게, KOK 피해자들을 위주로, 그리고 KOK 피해자 아니면은 제 영상을 볼 이유도 사실은 없죠. 가해자 아니면은 피해자, 그런 분들만, KOK 검색을 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주로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줌을 한 내용을 녹화해서 올리는 것 자체가 KOK 피해자들을 위해서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정보 전달의 의미도 있지요. 기본적으로 개인이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어, 이 사건, 이 현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하기는 극히, 좀 힘들 거다. 그동안, 직접,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은 분들이라 그러면은, 내용 파악을 거의 못하죠. 제가 수시로 연락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유튜브 영상을 잘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지금까지 나를 소개한 사람, 그리고 그 위에 레벨을 이야기하겠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아예 연락도 되지 않는다. 지금 개혁회의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갔냐. 이런 식의 질문들이 수시로 들어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답변을 거의 하지 않아요. 이유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 분한테 예를 들어서 30분, 1시간을 설명을 하면 뭐 하겠어요. 그분이 뭔가를 뭐
따로 뭔가를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내용 설명을 하자면은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한 문장을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서도 해당되는 용어를 다시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시간은 보내고 그거를 전달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일을 해결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개인 스스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궁금증 해소 정도 뭐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뭐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제가 잘나서 답변을 하지 않고 또 뭐, 이 뭐라 그러죠? 그 하나의 의시되는 식의 그런 의미에서 답변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봐야 저희가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저는 지금에서야 연락을 하는 사람들의 그 도움 정도는 거의 제로에 가까울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가지고 뭐 단톡방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율조직이긴 하지만 한 천여 명 가까이에서 지금은 백여 명, 거의 100명 가까이만 지금 단톡방에 들어오는 그 기회를 그리고 뭐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어, 저희 협의회 단톡방에 들어오도록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는 게 가장 좋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어차피 저한테 물었는 거고 제가 답변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제가 답변하기 싫으면은 안 해도 무방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과의 저와의 관계에서 뭐 어떠한 그런 의무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자, 또 서두가 조금 길었는데 제가 그 내용 정리를 하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사건도 그렇고 사기로 고소를 한 쪽도 마찬가지고 어,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이 수사라는 부분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경찰에서만 했다. 이거는 뭐 어떻게 그 반론의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은 수사라는 부분이 이루어졌고 송치가 되고 송치가 된 상태에서 검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쪽은 보안 수사를 수차례 했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고 보안 수사를 직접 하느냐 아니면 보안 수사 요청을 하느냐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럼 또 누가 수사를 해요? 경찰이 해요. 그럼 그 경찰이 보안 수사에 대해 가지고는 지난번에도 제가 재수사와 보안 수사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부분적으로 검찰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시를 하는 또는 그 보안 수사를 어떤 것에 관해서 해달라라고 이렇게 특정을 해가지고 보안 수사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수사를 누가 하느냐? 검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이 한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이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뭐 정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던 게 경찰은 이 사건을 이 개혁회의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건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뭐 몰라요. 뭐
10건을 가지고 있을지, 100건을 가지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저희 사건 같은 경우는 금융범죄라고는 하는데 일반적인 금융범죄냐 아니면은 이게 생소한 금융범죄이냐 이 부분이 되게 또 중요하죠. 일반 금융범죄라고 하면 지금까지 뭐 10년을 그 수사를 그 경찰 생활을 하고 수사를 해왔다라고 했을 때 뭐 들은 이야기가 그래도 경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라고 하면은 그런 내용들은 익히 좀 머리에 들어 있거나 아니면은 경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상자산이란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경찰서든 청이든 이런 데에서 그런 금융범죄는 일반적인 금융범죄는 당연히 거기에도 많을 수가 있어요. 사기 어디든 많겠죠. 뭐 공갈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가상자산이라고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고 이거는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취재를 한 언론사의 기사 내용을 보면은 그리고 경찰들도 제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어, 뭐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 저기 조사를 받았을 때 대면 조사를 받았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서울에 뭐 테헤란로 그 주변에 사업자들이 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절비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울산, 부산, 부산은 좀 더 있을 줄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어, 그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뭐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저희 사건 같은 경우는 울산 경찰청에서 지금 뭐 저희 사건도 그렇고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에 그것도 개혁회의와 관련해 가지고는 울산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울산 지역의 가상자산 범죄와 관련된 이 사건이 접수가 몇 건이 됐고 몇 건을 수사를 했을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정말 적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상자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중소 뭐 도시 지방으로 와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정말 적어요. 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서울 경기 지역으로 해서 어, 인구가 한 2,200만 정도가 거주를 한대요. 그러면 5,500만이라고 했을 때 2,200만이라고 하면은 3분의 1이 넘지요. 그리고 사람이 다른 데는 지역이 넓은 만큼 인구 밀도가 낮으니까 뭐 촌까지 들어가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가상자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게 뭐 촌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왜냐하면은 우리가 소개를 함에 있어 가지고 뭐 연세 많으시고 이런 분야와는 전혀 어 아예 뭐 그 아는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도 그렇고 뭐 외국인도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정이라든가 이 신분 정도에 따라 가지고 아 내가 이걸 해보니까 이거 참 좋더라 해가지고 시골까지 들어가 가지고 소개를 하고 피해자를 만들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시골에서 그렇게 돼 있다손 치더라도
사실 예를 들면은 지금 에, 기소가 처음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추가로 기소되는 사람들도 소재지가 어디냐? 거주지에 따라 가지고 이 사건이 그 배당이 되는데 대부분이 서울 경기 지역 이쪽이잖아요. 근데 이놈의 사건은 울산 경찰청에 가 있어요. 병합을 또 거기로 다른 지역에서 수사가 그 사건이 접수가 된 것도 울산으로 가요. 통상은 거주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경찰서든 관할 경찰서든 관할 그 경찰청이든 여기서 해야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김판종, 송가병, 그다음에 뭐 강지원, 박성준, 음, 이런 사람들이 울산 지역 사람이에요. 강영대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가 6명 중에서 5명이 서울 경기 지역이에요. 근데 사건이 어디 가 있어요? 울산 경찰청으로 가 있어. 그리고 제일 먼저 기소가 된 사람, 송치가 된 후 기소가 된 사람도 김판종이. 그럼 그 사람은 제가 이번에 갔을 때 들으니까 뭐 경기도 영인 쪽에 소재지가 있는 것 같던데 예전에 제가 했을 때는 강남서로 그렇게 저희 사건이 이관이 이첩이 된 이유가 강남 쪽에 있었기 때문에 강남 경찰서로 저희 사건이 어, 배분이 된 거죠. 근데 강남 경찰서든 서울 경찰청이든 아니면은 남부지검이든 이 전문적으로 이 가상자산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기 일반 다른 곳보다는 2023년 7월 26일에 서울 남부지검에서 그 가상자산 범죄 합동 수사단이라고 해가지고 약 30명 정도의 거기에는 검사, 그다음에 수사관, 그 관련 이런 그 가상자산과 관련 있거나 아니면은 금융과 관련되는 그런 원래는 수사관이 아닌데 근데 하나의 자문 역할로 그 조직에서 수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 데에 하나의 일원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포함이 돼서 발족이 됐어요. 그게 그때는 임시 조직으로 그게 시작을 했다가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 그대로 시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2023년 7월 26일에 출범을 해서 2025년 올해 2월 27일에 마지막에 그 합동수사단이라는 게 합동수사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충원이 6명이 되어서 뭐, 그 기사 내용으로는 34명이 이 가상자산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검찰의 고유 저기 임시조직이 아닌 정식 조직으로 정식 부서로 그게 바뀌어 버렸죠. 그러면 그 기간이 약 1년 6개월 정도가 되나요? 23년 7월에서 25년 2월이니까 약 하여튼 간에 1년 6개월간에 1년 6개월 동안 그런 사건들만 전담을 해온 거죠.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저는 그거를 직접 들었으니까 강남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이 저희가 국감의 대면 질의를 위해서 자료를 넘기고 뭐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발 행안이든 거기에다가 저희들 그 수사관들의 이 입장도 좀 전달해 달라. 뭐냐? 가상자산과 관련된 교육이라도 좀 시켜주라. 그리고 자기도 경찰 내부적으로 위에 뭐 제가 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보니까 수시로 이런 어, 강남서 상대로 민원 내용을 저희 수사와 관련해서 넣으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 경찰 내부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서화해서 보고를 하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보고를 하는 내용에다가 자기가 교육을 좀 시켜달라. 한 달이든 몇 주든 그렇게 하면서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도록 해줘야지 사건만 계속 주면서 쳐내라고 하니까 쳐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경찰서에서는 그런 수사를 할 만한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제가 100% 그렇다라고는 생각지 않지만은 거의 100%에 가까울 거예요. 소위 말하는 나이가 좀 있는 경감 정도, 경위 정도의 계급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순경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순경부터 지금의 계급을 갖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2000년 전후해가지고 경찰에 몸을 담은 사람이 처음에 순경 보고 뭐 교통 관리하는 쪽 이쪽의 업무도 할 수 있고 뭐 잡다한 아니, 경찰 업무들도 뭐 잡다한 것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하다가 이 계급이 경위 정도 되고 나면은 소위 말해서 뭐 사복 저기 형사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럼 그때부터 불과 많지 않은 시간 동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뭐 현장을 뛰기보다는 특히나 이런 경제사범 같은 경우에는 현장을 뛰는 경우가 잘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 2020년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기 전까지 대부분은 검찰에서 수사 지시를 받아서 검찰의 지휘하에서 이거 수사를 하라고 하면 이거 수사하는 정도. 그리고 이런 종류의 사건 자체를 접해본 적이 없을 거다. 왜 결국에 수사를 강남경찰서에서는 진행을 했고, 그게 1년 3개월 가까이 뭐 저희가 고발한 시점 기준으로 하면은 대검에서 중앙계엄 거쳐서 또 강남경찰서에서 약 한 달간 이 사건 접수조차 못할 만큼 시간을 빼먹은 거, 이거 다 빼고 나서 실질적으로 2023년 한 3월부터 했다고 하면은 2020, 2023년 3월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면 2024년 6월 28일인가 29일인가 그때 북송치를 해요. 그러면 1년 3개월이에요. 1년 3개월간 수사를 한 거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첩을 시켰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은 이 사건에 대한 불송치 자료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7월 1일부터 3일, 그게 7월 1일에 접수되는
날짜를 저한테 알림으로 왔었고, 7월 3일에 이 사건은 다시 돌려보내졌고, 재수사를 하라고 돌려보냈다. 재수사의 의미는 전면 수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검사가 불송치 사건에 대해 가지고 그대로 기소를 하지 않고 거기에서 경찰에서 수사 종결을 해도 좋다라고 뭐 그렇게 내려가든 어쨌든 그런 게 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했고 뭐 했는지를 이 견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건 자료를 보고서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3일 돼서 7월 1일에 접수를 해 7월 3일에 재수사 요청을 하면서 관할서였던 강남경찰서로 보냈다. 그리고 이 검토를 하는 데에는 최장 90일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 하루 정도 시간 동안만 그 내용을 봐도 이거는 전면적으로 재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돌려보는 거예요. 왜? 검찰이 보기에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돌려보낸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수사를 해서 불송치를 때릴 정도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돌려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걸 재수사 요청이 들어간 걸 가지고서 한 5개월간 재수사를 또 했어요. 강남경찰서에서. 그러다가 12월 13일, 24년 12월 13일에 어디에 이게 이관됐다는 날짜를 제가 받았냐면은 12월 13일에 울산경찰청으로 이관이 됐다는 내용을 제가 받은 거지요. 그리고 나서 울산경찰청에서 그 이유는 울산경찰청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울산경찰청에서는 같은 뭐 저희는 피의자라고 하지만은 그쪽에서는 지금 뭐 송치까지 하고 기소가 그 송치가 되고 그러니까 뭐 피의자 신분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이 된 상태인데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피해의 그 뭐 금전적인 부분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스테이킹 자산을 찾겠다는 거, 그거를 착복을 했다는 거고, 그게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 입장에서 그 자산을 그들이 유용을 했다는 거고, 기존에 수사를 했던 거는 사기 유사수신, 뭐, 방문 판매법 위반과 관련해 가지고는 거기에서는 원금을 우리는 소위 말해서 원금이 현금이다라는 이야기는 원금을 우리가 현금으로 스테이킹을 현금으로 했다는 주장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못 돌려받고 그 원금 보장을 해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는다. 이걸로 해서 사기로 지금 걸고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사기 유서주신 방문 판매법 위반 이걸로 수사를 한 걸로 결론적으로 나온 건데, 제가 거기에 팀장하고 통화를 할 때는 인지 수사로 전환이 됐다라고 이야기했고, 제 영상을 여러 개를 봤다라고 하고, 제가 통화도 했고, 저희는 배임으로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고발 조치를 한 거다. 따로 지금 분리를 해서 서울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거기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인지수사 범위 내에서 저희 배임과 관련해서는 울산경찰청에서는 현 담당 수사관은 배임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12월 13일 정도에 이첩이 됐는데 울산경찰청으로 그때부터 지금 6월 27일이니까 만 6개월 동안 울산경찰청에서 저희 사건을
가지고 또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예상을 해볼게요. 시간을. 제가 강남경찰서에서 1년 3개월이면 15개월이죠. 플러스 5개월 재수사, 그럼 20개월, 플러스 6개월, 다 더하면 얼마예요? 26개월이요. 2년 2개월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포함을 해서, 그러면은 제가 어젠가, 엊그젠가 IRS, 인센, SEC 신고권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뭐 IRS도 우리나라와 다르게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 자체는 FBI보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잘 아는 FBI보다도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핀센도 마찬가지, SEC도 마찬가지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어느 한 신고를 한 쪽에 어느 한 곳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자금 세탁이고 그다음에 뭐 이 세금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 매출이 어떻게 발생이 범죄적으로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런 재무제표를 통해서 감사 보고 자료에 따라 가지고 이게 주가가 장외 거래에 있다손 치더라도 이게 엄청나게 튀어버렸다. 제가 오늘, 어젠가 제가 확인을 했을 때 8.9달러까지는 아니고 8달러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0. 지금 0.1, 0.01이었나 0.1달러인가 그래밖에 안 돼요. 그럼 초반에만 막 이러다가 지금은 쭉 이렇게 우리처럼 쭉 안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이게 그러한 그 주가가 그렇게 마구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떠한 기록 자체가 좀 만들어지거나 정상적이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그 세 개의 기관이 다 해당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 제가 그거는 경험을 했으니까, 그리고 직접 들었으니까, 강남경찰서에서 울산경찰청에 자료 요청을 하니까, 타치하지 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한 자료를 줄 수도 없다. 이게 답변이래요. 우리는 단절이 돼 있어요. 같은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같은 이 수사를 같은 기능을 가졌는 그 조직에서 두 벌리를 하고 있는 것이요. 이게 우리나라 실정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와 같은 시스템이면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터내셔널 폴리스라고 하잖아요. 국제 경찰이라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끼치고 미국이 워낙에 넓은 땅에다가 여기에 사람들이 뭐, 그,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 있든 간에 이것까지도 잡아내는 역할을 참 잘하잖아요. 그게 공조가 잘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정보를 잘 입수를 하고 쉐어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배당이 되면은 뭐 예산이라든 이런 거 책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은 제가 뭐 그쪽에 계시는 분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이게 사전 리뷰를 하는 쪽도 있고 담당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수사를 진행을 할 때는
예상까지 받아놓은, 예상까지 결정을 한 다음에 수사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워낙에 넓으니까 뭐 우리나라에 몇 배나 되겠어요. 주 하나가 우리나라보다도 크지 않겠어요? 그런 데도 많겠죠. 그러면은 크기를 이 수사를 하는데 우리는 뭐 서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부산까지 내빼거나 뭐 제주도까지 내빼면 엄청난 뭐 거리로 도망을 갔다라고 도피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동쪽에서 서쪽까지, 서쪽에서 동쪽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이렇게 따지면은 요 관할 지역에 있는 경찰들이 이 멀리가 있는 쪽,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를 서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게 수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는 요쪽은 땅덩어리 속에서도 지금 서로 견제 뭐 또는 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단절된 상태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별도 차이가 있느냐? 저는 별로 차이가 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 정부나 그다음에 검찰 개혁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대 범죄에 해당이 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고 나서 뭐 6대, 3대, 뭐 2대 뭐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이 특화되는 그리고 이 일반적이지 않은 중대 범죄에 대해 가지고는 검찰에서 사건을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권을 가지는 그 중대 범죄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를 경찰이 그 중대 범죄조차라도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능력도 안 된 쪽에서 그거를 쥐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에 피해자들 너들 나는 내 할 일 하는 거고 잘하든 못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입법이 되어 있는 명문화되어 있는 법에 준해 가지고 내가 수사를 했다라고 그걸로 끝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피해자는 범죄자로의 피해도 한번 입었지만은 이 수사기관 때문에 또 한 번의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검찰 개혁안이 통과가 될 때 이 중대 범죄와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지도록 되어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중복 수사를 경찰이 하지 마라 이거예요. 누가 뭘 쥐고 장에 간다 하니까 그름 쥐고 장에 가는 이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은 현재까지는 제일 밑에 보면은 경찰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 우리 사건과 같은 이게 넘겨지질 않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은 그러니까 저는 이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위반 우리 것까지 포함하면 배임 사건이 있잖아요. 공소 제기가 될 때 주의적, 예비적, 어, 공소로 두 가지로 뭐 여러 가지로 나눠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기, 사기를 예를 들어서 주의적, 예비적으로 배임을 넣는다거나 거꾸로 해놓는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한, 하나의 사건에 대해 가지고 몇 개의 범죄로도 기소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제가 지난번에 판례 내용을 가지고서 다루어 들었을 때
이 비트코인 오입금 되는 걸 돌려주지 않는, 반환하지 않는 건에 대해 가지고 1심과 2심에서는 주의적 그 공소 그 뭐, 이 용어가 정말 어려워요. 어쨌든 주의적, 예비적이 있는데 주의적으로는 횡령을 넣고 예비적으로 배임을 넣었어요. 그래서 1심과 2심에서 횡령은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빼고 예비적 공소 제기한 이 배임으로 유죄 선고가 났어요. 이렇게라도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경찰에서 어렵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사기는 너무나 정말 뭐 그 웬만한 금융 범죄면 그냥 사기다. 그리고 속여서 돈을 발치를 하고 돌려주지 않는다. 사기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정말 뭐 수도 없이 이야기했다시피 원금이 일단은 지금도 원금이 현금이라고 답변을 하는 비대위 사람들이 있대요. 공판 내용을 들으면서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해가 안 되는지.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또 좀 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이게 배임과 관련해 가지고 경찰이 뭐 아는 게 없다 이거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지금 좀 추가로 액션을 좀 취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저는 지금 예전부터 이게 불거지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이 정리를 좀 해서 뭐 이미 시간적인 그 변천에 따라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가지고 경과에 따라 가지고 진행됐던 상황들은 정리를 다 해서 해놓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를 누군가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이 피해자들의 힘이 필요할 때는 그거를 또 공지를 통해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추가로 좀, 어, 내용을 보고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힘을 좀, 그런 거는 뭐, 읽어보고 내 판단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공감한다는 식으로 그러한 글이 올라가 있는 데다가 그거를 한번 저기 체크를 해주는 이런 게 필요한 거지요. 다른 거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드렸던 내용과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보면은 기도 안 차는 게 분명히 한지욱이라는 작자는 스태킹 지갑에 손을 분명히 댔을 거예요. 그 전에 그쪽에서 총괄 관리였으니까 그 이후에 바뀌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한지욱이라는 작자를 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다음에 정부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경찰청장을 통해서든 외교부를 통해서든 뭐 아니면 법무부를 통해서든 해서 한지욱이가 지금 분명히 한국으로 송환이 돼야 되는데 송환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예요. 왜냐하면은 그놈을 이 큰 피해를 만든 어떻게 보면은 뭐 그쪽에서도 총책이라는 용어도 썼고 뭐 저는 거의 이 저희가 고발한 사람과 별반 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다. 그리고 스테이킹
지갑을 손을 대는 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은 피해 규모를 봤을 때 한주기를 한국으로 못 데리고 들어오는 이유를 이게 돈질을 당해서 그런 건지 능력이 없는 경찰들이 그런 건지 검사라서 그런 건지 판사인지 아니면 정부인지 아니면 돈질을 당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미그레이션 코트라는 거는 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범죄로 재판에 회부가 되어 있는 거는 불법 체류예요. 불법 체류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범죄적으로 저기, 뭐, 악질의 범죄를 저질러갖고 거기에 지금 남아있는 게 아니고, 불법 체류라는 것 때문에 이민국 그 법원을 통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시간도 뭐, 얼마나 걸린 거예요? 1년 훨씬 지났어요. 그러면은, 이게 중대 범죄라 가지고 잡아놓을 수밖에 없는 미국의 불법적으로 있더라도 보호서금 내고 거기에 체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중대 범죄를 미국의 중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거기에서 형을 살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 국내로 따지가지고는 그 금액 정도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징역에 해당이 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를 인도를 받는 것 자체를 빨리 못하는 이유가 뭔지, 이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자가 시민권자가 됐을 때, 누구하고 그 시민권을 가지는, 미국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으면 어쩌냐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제적으로 이러한 큰 범죄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신병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민권자로 그렇게 등록이 되면은 그 소위 말하는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자에 대해 가지고 뭐 제대로 이렇게 그 국제 그 법 관련해 가지고 뭐 범죄자에 대한 신병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름 나라들 간에 정해져 있는 조율이 되는 부분이 있는 대로 그렇게 좀 처리를 해서 들고 들어오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 경찰이든 검사든 지방 경찰이라서 그렇고 지방 검찰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혀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지방 검찰, 경찰 여기서 내가 가진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결국에는 이 피해자들, 어, 소위 말해서 정말 나이도 있고, 나이가 있는 만큼 약하고, 관련된 지식도 없고, 답답해 하다가, 요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계속 자살자가 늘어난다고. 그래서 병합하지 말고, 단독으로 이 사람 하나 하고, 다음은 또 다음대로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저거 나오더라고요. 결국에 이런 상황을 누구만 당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나 하면은 피해자들 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또 공판을 열린다고 하니까 오는 사람, 와가지고 잡담이나 하다가 가는 사람,
또 잠만 자고 가고, 심지어 왔다 갔다 하거나, 화장실을 자주 갔다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법정에 방청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도움이 되느냐? 뭐 정말 누군만큼은 해당이 될 거예요. 관심도가 저만큼 있거나, 피해자가 저만큼 많거나,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있는 거 외에는 전혀 도움 안 될 거예요. 그럼 결국에 뭘로 해야 되느냐? 제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용. 그런 식이죠. 증거, 범죄 사실에 대한 이 증거 자료 내에서 뭐가 범죄에 해당이 되는지. 그 사람들도 판단을 하는 판사나 뭐 이쪽에서도 이해 못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뭐가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인지, 증거 자료인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 게 전달이 안 되면은, 뭐, 결국에는 법적으로 또 완전히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뭐잘 모르고 진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피해자들 때문에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이해를 하고서, 어, 뭐 어디 가가지고 목소리를 내더라도 목소리를 낼 때가 있고 안 낼 때도 있음을 알아야지. 정말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정말 많이 제 눈에는 보여요. 제가 이건 어, 오늘 어느 분하고 통화도 하면서 그랬지만은 사실 좀 머리 쥐나요. 정말 쥐가 나요. 이 내용이 누구한테 넘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내용을 최대한 어필을 할 수 있도록 또 정리를 하는 거. 여러분들 뭐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사회생활 하면서도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을 건데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머리 정말 쥐가 난다고요. 그리고 그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더 쥐가 나야 돼요. 그 쥐가 날 만큼 하지 않으면은 뭐 그게 그렇게 쉽게 뭐 정리가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말 다 넣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순서대로 또 배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이건 정말 그 말도 안 된다는 의문투성이인 이런 상황들도 설명을 해야 되고, 몇 페이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최소 수십 페이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 지금 제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하시고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